프로이드.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본명은 지그문트 슐르모 프로이트이다.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한 사람이다.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고 초기 내성마비를 연구했으며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기법을 발명한 사람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연구의 선구자로서 무의식이란 개념을 대중화하였다. 그는 정신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으며 이드,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도 제시한 사람이다. 신프로이드 주의에서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을 버리거나 수정하였다. 프로이드의 방법과 관념은 임상정신역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인문과학과 일부 사회과학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1856년 5월 6일이었다. 오스트리아 변방 무리아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이크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머리에 얇은 막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징조라고 여겼지요. 훗날 위대한 인물이 될 아이라는 미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였습니다. 당시의 아이의 어머니 아말리아는 겨우 21살이었고 아버지 야곱은 41살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 아말리아는 이 첫 아들에게서 특별한 운명을 감지했죠. 어느 날 길을 지나던 노파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말리아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장차 세상에 큰 이름을 떨칠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젊은 어머니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말리아는 자신의 첫 아들을 끔찍이도 여겼지요. 그녀는 아이를 나의 황금 같은 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기는 지그문트의 애칭이었지요. 어머니 눈에 비친 아들은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였고 이런 어머니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훗날 프로이드가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이론을 펼칠 때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의 원천이 되었던 겁니다. 프로이트는 나중에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평생 정복자의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감정은 종종 실제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하지만 집안 형편은 어머니의 원대한 기대와는 달리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약물을 거래하는 상인이었는데 당시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기계로 만든 직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수공업에 의존하던 아버지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결국 가세가 기울자 가족들은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4살이 되던 해 가족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비엔나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의 비엔나는 화려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지만 가난한 유대인 가족에게는 냉혹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엔나의 빈민가인 레오폴트 스타트의 비좁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은 늘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릭 프로이트 밑으로 태어난 동생들까지 대식구가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비좁고 시끄러운 집안에서도 단 한 사람 프로이트만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말리아에게 집안의 중심은 오직 프로이트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촛불을 켜고 생활해야 했지만 공부하는 프로이트의 방에는 값비싼 기름 램프가 켜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많아 방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프로이트만큼은 독방을 썼지요. 그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하자 여동생이 치던 피아노마저 밖으로 치워버렸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의를 주곤 했지요. 지기가 공부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너의 오빠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프로이트는 자신이 가족의 희망이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글을 가르쳤고 프로이드는 타고난 명석함으로 스폰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지요.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는 것도 아끼지 않았지요. 어린 시절 비엔나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자극을 주었지요. 당시의 비엔나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어린 프로이드와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아버지의 새 모자를 쳐서 진흙탕에 떨어뜨리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유대인 놈, 인도에서 내려가! 어린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맞서 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진흙 묻은 모자를 주워 털고는 인도로 다시 올라왔을 뿐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자신은 아버지와 달리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강한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의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저항심과 성공에 대한 강한 갈망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김나지움 즉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들어간 프로이트는 7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섭렵했고 고전 문학에도 심취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서로 읽으며 인간 내면의 복잡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본인의 타고난 재능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 성공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어우러져 비엔나의 좁은 아파트방 한 칸에서 미래의 거장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살이 된 프로이트는 김나지움을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그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소년 시절에 프로이트는 장군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꿈을 꾸기도 했지요. 고대 로마의 하니발을 동경하며 권력과 명예를 꿈꿨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학을 전공해서 정계로 진출할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요. 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유대인이 공직이나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하던 어느 날 프로이트는 우연히 공개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낭독된 한 편의 에세이가 프로이트의 영혼을 마구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대문호 게테가 쓴 자연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강연자가 힘차게 읽어내려간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자연,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녀에게 안겨 있다. 자연은 끝없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
지금 믿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이며 전에는 있었던 것은 이제는 없다. 모든 것은 새롭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옛것 그대로이다. 이 장엄한 문장들은 프로이트에게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바쳐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는 그 길로 의학을 선택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그를 의과대학으로 이끌었습니다. 1813년 가을 프로이트는 명문 빈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지요. 대학은 그에게 지식의 상아탑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에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었고 프로이트는 종종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단단해졌지요. 그는 다수에 속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의 이론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강인한 정신력은 바로 이 대학 시절의 애로운 투정 속에서 길러진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생활 중 프로이트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곳은 강의실이 아닌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당대 최고의 생리학자였던 에른스트 브리케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케 교수는 엄격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과학적 엄밀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진정한 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브리케 교수를 존경하다 못해 경애했습니다. 그는 브리케 교수의 실험실에서 먹고 자다시피 하며 생리학 연구에 몰두했지요. 프로이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트에 있는 동물학 연구소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뱀장어의 생식기관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뱀장어의 수컷이 정확히 어떻게 생식 기능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프로이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매일 수백 마리 뱀장어를 해부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뱀장어의 배를 가르는 일은 결코 낭만적인 과학자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지루하고 고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비록 그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하지는 못했지만 끈질기게 관찰하고 사실을 발견하려 했던 그 태도는 훗날 인간의 마음을 해부할 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미경 너머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세포의 구조를 연구하고 생물체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것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연구실에 틀어박혀 과학자로 살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연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탓에 보통 5년이 끝나는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는데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졸업이었지만 프로이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의사 면허증보다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는 과학적 진리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비엔나의 젊은 천재는 그렇게 순수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자신의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삶이 늘 그렇듯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고 높았습니다. 1882년 26살이 된 프로이트에게 인생을 뒤바꿀 시련과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프로이트는 여전히 브리케 교수의 생리학 연구실에서 무급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렸지만 그가 손에 쥐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연구는 그에게 기쁨이었지만 가난은 뼈아픈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스승 브리케 교수가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교수는 아끼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현실적이고도 잔인한 조언을 건넸지요. 자네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은 사실이네. 하지만 내 연구실에는 자리가 없어. 자네를 정식 교수로 채용해줄 자리가 나려면 내 조교들이 죽거나 은퇴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당분간 보이지 않는군. 그러니 자네 이제 순수 과학을 포기하게. 프로이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자네는 가난해 의학 박사 학위가 있으니 이제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게나.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존경하는 스승에게서 돈을 벌러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이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경멸했던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개업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타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렵 그가 연구실을 떠나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프로이드는 어느 날 집을 방문한 한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베르나이어스였습니다. 함부르크 출신이었고 그녀는 프로이드보다 5살 연하로 작고 가녀린 총명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여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현미경만 들여다보던 쑥맥 프로이드가 사랑에 빠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르타를 만난 지 불과 2달 만에 두 사람은 비밀 약혼식을 올렸지요. 이제 프로이드에게 명확한 목표가 생겼지요. 마르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지요.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브리켈 교수의 연구실을 떠나 비엔나 종합병원의 수련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장장 4년 동안의 긴 약혼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타가 가족을 따라 독일 함부르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몸이 멀리 떨어진 채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수련이었던 프로이드는 기차표를 살 돈이 너무 아까워 그녀를 자주 보러 갈 수도 없었죠. 대신에 그는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도 그는 마르타에게 편지를 썼죠. 이 기간 동안 프로이드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900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의사의 고뇌, 질투,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랑 앞에서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질투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마르타가 다른 남자 사촌과 조금만 친하게 지내도 불같이 화를 내며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이어야 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쳐다보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당신을 독점하고 싶어. 그는 마르타를 나의 공주님, 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쏟아 붓다가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타, 나는 너무나 비참해.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빚더미와 불확실한 미래뿐이야. 하지만 당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어. 병동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그는 내과, 일과, 피부과 등 여러 과를 돌며 닥치는 대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병동에서도 근무했는데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그들을 치료할 방법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저 감금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프로이드는 이런 무력한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병원은 인간의 비참함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아. 나는 여기서 고통을 목격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곤 해. 하지만 그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은 오직 마르타와의 결혼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빨리 돈을 벌어 자리를 잡고 그녀를 비엔나로 데려와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냄새나고 우울한 병원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비록 순수 과학자의 꿈은 접었지만 사랑이라는 강력한 동기가 그를 새로운 의학의 길, 그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으로 조금씩 이끌고 있었지요. 병원에서의 수많은 임상 경험들은 훗날 그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885년 30살이 되던 해 프로이드에게 드디어 고대하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꽉 막힌 비엔나의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파리 유학을 위한 장학금을 받게 될 부푼 꿈이 왔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 파리는 그야말로 성지와도 같았습니다. 프로이드는 부푼 꿈을 안고 파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파리의 살페트리엘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당시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신경병리학자인 장 마르탱 살코 교수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프로이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살페트리엘 병원은 비엔나와의 병원과는 차원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수용돼 거대한 요새와 같았고, 그 중심에는 신경증의 나폴레옹이라 불리던 사르쿠 교수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르쿠 교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좌중을 잡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지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사르쿠의 공개 강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파리의 작가, 예술가,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프로이드 역시 그 군중 속에 섞여 숨을 죽인 채 무대 위를 응시했지요. 사르코는 무대 위로 환자들을 불러내 직접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다룬 주제는 당시 의학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병, 바로 히스테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테리는 의사들에게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거나 말을 못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데 아무리 몸을 해부해보고 신경을 조사해봐도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엔나의 보수적인 의사들은 히스테리 환자들을 깨병을 부리는 사기꾼 취급하거나 자궁이 몸속을 돌아다녀서 여성들만의 병이라고 폄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르코는 달랐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히스테리 환자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면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의 팔이 마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정말로 그 환자의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체면 상태에서 이제 당신의 팔은 움직입니다라고 암시를 주자 거짓말처럼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사르코는 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신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오직 생각만으로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마음의 문제가 몸의 병을 만든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사르코는 히스테리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학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동안 현미경으로 신경세포만을 들여다보며 모든 병은 신체 조직이 망가져서 생긴다고 믿었던 프로이드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르코에게 완전히 배려되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타, 나는 지금 천재를 보고 있어. 사르코는 위대한 의사가 아니야. 그는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야.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는 마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걸어 나온 듯한 경이감을 느껴.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프로이트는 사르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르코의 저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겠다고 자청하며 그에게 접근했고, 덕분에 사르코의 집에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파리에서의 생활은 가난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이루었지만 학문적으로는 프로이드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뇌세포의 구조를 연구하는 해부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탐험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르코가 보여준 무의식의 힘 그리고 체면이라고 하는 도구는 프로이드의 가슴속에 깊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엔나로 돌아가는 프로이드의 가방 속에는 낡은 옷가지 대신 정신분석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릴 설계도가 들어있었지요. 1886년 파리에서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드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가슴속에는 사르코 교수에게서 배운 혁신적인 이론들이 가득했지요. 그는 돌아오자마자 비엔나 의사협회에서 자신이 파리에서 목격한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남성도 히스테리에 걸릴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역설했죠. 하지만 비엔나 의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원로 의사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남자가 히스테리에 걸리다니 그건 여자들에게나 있는 자궁의 병일세. 건장한 남자가 어떻게 여성스러운 병에 걸린단 말인가? 프로이드는 하루아침에 이단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기쁨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장장 4년이 넘게 기다려온 연인 마르타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엔나의 베르크가 19번지에 신혼집이자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이트 하면 떠올리는 그 유명한 장소이지요. 이제 개업이가 된 프로이트는 생계를 위해 환자들을 진료해야 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이드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당시에 비엔나에서 유행하던 치료법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신경쇠약 환자들에게 전기 자극을 주거나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키거나 그저 푹 쉬라는 말만 뒤풀이했습니다. 프로이드 역시 처음에는 배운 대로 전기 치료기를 사용해 전류를 흘려보냈지만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몸을 지진다고 병이 낫겠어?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르코에게 배운 체면술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체면술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체면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힘들게 체면을 걸어 증상을 없애 놓아도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다시 재발하곤 했지요. 그는 환자를 치료할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프로이드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이자 뼈아픈 실수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획기적인 치료제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코카나무 추출물 즉 코카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하얀 가루의 위험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피로회복과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명약으로만 여겨지곤 했지요. 프로이드는 직접 이 가루를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 물질이 인류를 구원할 마법의 약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약혼녀 마르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타, 내가 기가 막힌 약을 찾아냈어. 이걸 먹으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져.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갈 때 이 약을 선물로 가져갈게. 그러면 당신 뺨에도 생기가 돌 거야.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이 약을 적극 권장했고 심지어 논문까지 써서 이 약의 효능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졌습니다. 프로이드에게는 에른스트 폰 플라이시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생리학자였지만 해부 실습 도중 손가락을 다쳐 끔찍한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플라이시는 통증을 잊기 위해 모르핀이라는 진통제를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었죠. 프로이드는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자신있게 기적의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자네 모르핀 대신에 이걸 한번 써보게.
이게 자네의 고통을 해방시켜 줄 거야.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친구는 모르핀 중독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문제의 하얀 가루에 무섭게 빠져들었습니다. 플라이시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에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프로이트, 내 피부 밑으로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어. 뱀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밤을 새워가며 친구 곁을 지켰지만 친구의 파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로이드가 이 약의 심리적 효능에만 집착하는 사이에 그의 동료였던 칼르라 의사는 이 약을 이용해서 국소마취제라는 의학적 대발견을 해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요. 프로이드는 친구도 잃고 명예도 놓치고 사회적으로도 무모한 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이드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은 화학물질이나 약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물은 일시적인 환상일 뿐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를 겪은 뒤 프로이드는 메스나 약물이 아닌 오직 대화를 통해 마음을 치료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실패가 그를 위대한 발견의 입구로 안내한 셈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던 프로이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바로 요제프 브로이어였습니다. 브로이어는 프로이트보다 14살이나 많은 선배 의사이자 비엔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내과 의사였지요.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프로이드에게 그는 정신적인 지주이자 지정적인 후원자였습니다. 프로이드가 생활비가 없어 쩔쩔맬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자신의 환자들을 프로이드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죠.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의학에 대해 토론하곤 했는데 어느 날 프로이드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로이드,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내가 몇 년 전에 치료했던 안나우라는 환자 이야기야. 아주 기이한 증상을 가진 아가씨였지. 21살의 젊은 여성은 히스테리의 모든 증상을 집합체처럼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고 눈이 사시가 되어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모국어인 독일어를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하는 이상한 증세까지 보였지. 특히 물을 극도로 혐오해서 컵에 담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멜론 같은 과일로 간신히 수분을 섭취하는 상태였어. 브로이어는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나우가 치면 상태에 빠지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브로이어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마비되었던 팔이 움직이거나 막혔던 말문이 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굴뚝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꽉 막힌 굴뚝을 청소하듯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말로 털어낸다는 뜻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녀의 물 공포증이 사라지던 날이었습니다. 치면 상태에서 그녀는 브로이어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과거의 기억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혐오스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죠. 예전에 제가 싫어하던 가정부가 있었는데 글쎄 그 여자가 키우던 더러운 강아지가 제 물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것을 봤지요. 너무 역겨웠지만 예의상 화를 낼 수가 없어 꾹 참았단 말이에요.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치면에서 깨어난 직후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억압되었던 과거의 기억, 특히 불쾌하고 충격적이었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다시 체험하는 순간 증상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거야. 환자가 입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 억눌린 감정이 병의 원인이야. 그걸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려 말하게 하면 병이 낫는 거야. 프로이드는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치료법의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브루이어를 설득해 함께 이 현상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훗날 정신분석학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저서가 되지만 집필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루이어는 환자의 증상이 뇌의 생리적인 문제나 과도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프로이드는 더 과감하고 도발적인 주장을 펼쳤지요. 아닙니다. 박사님, 환자들이 억압하는 기억의 핵심에는 언제나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적 겪었던 성적인 트라우마나 억눌린 욕망이 히스테리의 진짜 원인입니다. 점잖은 신사였던 브루이어는 프로이드의 이런 주장에 질색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엔나 사이에서 성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에 금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안나우의 치료 과정에서 브루이어는 개인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지요. 안나우가 치료자인 브루이어를 이성으로 사랑하게 되어 브루이어 박사의 아이를 가졌다고 상상 임신 소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놀란 브루이어는 치료를 중단하고 도망치듯 아내와 함께 베네치아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브루이어는 뒷걸음질만 쳤지만 프로이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나우의 살아에서 확인한 대화 치료 가능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치면수조차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환자가 체면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체면은 환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강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환자를 편안한 소파에 눕히고 의사의 방해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유연상 기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아무리 사소한 거나 부끄러운 것이라도 검열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마치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묘사하듯이 말입니다. 베르크가 19번지의 진료실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린 그 유명한 소파 위에서 환자들은 이제껏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약물도 전기 충격도 체면도 아닌 오직 말을 통해 인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896년 10월 40살이 된 프로이드에게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버지 야코 프로이드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는데 프로이드는 의사로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침착하고 담당하게 상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소용돌이치였습니다. 사실 프로이드는 아버지가 긴 병환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땅에 묻히고 나자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지요.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지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죠. 환자들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의사가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에 헤청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프로이드는 이 기이한 감정의 정체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나도 모르는 어두운 지하실에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아버지의 죽음이 그 지하실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환자로 삼아 분석해 보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정신분석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자기 분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로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꿈은 그저 내가 쉬면서 만들어내는 무의미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암호이자 억눌린 욕망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무대라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프로이드의 일상은 치열한 이중생활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이 되면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노트와 펜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다 깨어나면 그 즉시 꿈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했지요. 꿈속에서 그는 로마의 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해골처럼 어머니를 보기도 했으며 죽은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동굴 속을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기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 유치한 질투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프로이드는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 자신을 분석하는 일은 정말 고통스럽네.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 볼 생각이야. 자기 분석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충격적인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 2살이나 3살 무렵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름답고 젊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반대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뺏어가는 경쟁자로 여겨 미워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느꼈던 죄책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불경한 소원이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시자 뒤늦게 죄책감으로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던 거지요. 이것은 훗날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파격적인 이론 말입니다. 만약 프로이드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해부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배력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계속된 자기 분석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꿈은 결코 개꿈이 아니다. 꿈은 억압된 소원 성취이며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프로이드는 자신이 분석한 수많은 꿈들의 환자들의 사례를 모아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지필에 매달리는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펜을 돌렸습니다. 이 원고가 세상에 나오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음의 심연, 그 가장 깊은 바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세기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99년 늦가을 프로이드는 드디어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은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우주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겨 놓았듯이 자신은 인간의 중심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옮겨 놓았다고 믿었으니까요. 출판에서도 이 책의 역사적 의미를 예감했는지 실제로 1899년 11월에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지에는 출판 연도를 1900년도로 찍었습니다. 다가오는 20세기를 여는 기념비적인 첫 번째 책이 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였겠지요. 이 책의 제목은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훗날 세계에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을 거야. 나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밀을 덮고 있던 베일을 벗겨냈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대했던 폭발적인 반응은커녕 무거울 만큼 차가운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서점 가판대에 놓은 책은 사람들의 이면 속에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판매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초판 600부를 찍었는데 600부가 다 팔리는데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달에 겨우 6, 7부가 팔린 셈이지요. 작가로서 학자로서 이보다 더 처참한 성적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실린 서평들도 혹평일색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의학 잡지들은 이 책을 과학서적이 아니라 미신을 다루는 점성술 책 취급을 했습니다. 꿈이라니 의사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뇌세포와 신경조직이지
자면서 꾸는 헛소리가 아니다. 프로이드 박사가 드디어 미친 모양이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피해 다니거나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멀쩡하던 촉망받는 신경과 의사가 이상한 소설을 쓰고 다닌다며 비웃었지요. 프로이드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진작에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광야의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홀로 서서 소리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꿈의 해석은 그렇게 묻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책에서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하는 이성적인 생각들, 즉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은 수면 아래 거대하게 잠겨있는 무의식이며 꿈은 그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통로라고 말입니다. 그는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억눌린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실컷 먹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본능적 욕구를 꿈에서라도 해결하려는 무의식의 자궁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는 악몽조차도 왜곡된 형태의 소원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서 억지로 가두어 놓은 원초적인 욕망들, 특히 성적인 욕망과 공격성이 끌어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비엔나는 겉으로 아주 점잖고 도덕적인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향락이 넘쳐나던 이중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데 급급했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나타나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야수 같은 본능이 숨어 있어 당신이 밤마다 꾸는 꿈이 그 증거야라고 발가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예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프로이드는 깊이 실망했지만 결코 자신의 이론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연구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기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는 또 다른 책을 집필하며 자신의 이론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실수를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을 깜빡 잊어버리는 사소한 실수조차도 사실 무의식의 작용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너무 지루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장이 그럼 이제 개의를 선언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을 실수로 자 그럼 이제 폐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죠. 프로이드는 이런 사소한 실수 속에 숨겨진 진심을 포착해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학계의 주리에서 그는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베크가의 19번지 서재에서 담배 연기를 자욱히 내뿜으며 밤새 글을 쓰는 프로이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의 발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침묵과 조롱을 견디며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다음 폭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프로이트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펜을 겨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해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충격을 안겨줄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성욕에 관한 3가지 에세이.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에서 프로이드는 그야말로 금기 중의 금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욕이라고 하면 사춘기 이후에나 생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욕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나타나서 이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천만에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성적인 에너지 즉 리비도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유아 성욕론을 주장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느끼는 쾌감이 바로 본능적인 만족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입에서 항문 그리고 성기로 이동한다고 주장한 거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아들이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 아빠를 경쟁자로 느낀다는 이론도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그를 음란한 사상과 타락한 기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점잖은 비엔나의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프로이드를 보면 침을 뱉으려 해석했고 어떤 학회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더러운 욕망 덩어리로 묘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자는 악마가 쓰인 게 분명해 동료 의사들마저 그를 이면했습니다. 학회장에 프로이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에게 더러운 유대인 비엔나를 떠나라 라고 소리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반발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히 화를 내는 건 내 이론이 그들의 가장 아픈 곳, 감추고 싶은 진실을 찔렀기 때문이야. 만약 내 말이 헛것이라면 비웃고 말았겠지.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문화, 예술의 근원에는 리비도라고 부르는 성적 에너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리비도가 억압되면 신경증 같은 병이 되지만 잘 순화되면 예술이나 학문 같은 위대한 업적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인간을 합리적인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본능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로 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인간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애로웠지만 동시에 가장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을 갑옷처럼 두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그를 찾았고 그의 진료소 소파에서 그는 매일 놀라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지요. 그는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투쟁의 시간은 의외의 곳에서 보상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이론에 매료된 젊은 지성인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지요.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진실을 갈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프로이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선구자였던 겁니다. 그들은 프로이드의 서재에 모여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인류의 정신을 탐구하는 새로운 학파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따가 새로운 제국의 황제로 거듭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2년 가을 고독했던 프로이드 서재에 드디어 훈훈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왕따를 당하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그에게 그의 이론에 매료된 젊은 의사들이 하나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알린 인물은 빌레름 스테겔이라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원래 프로이드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였던 그는 치료가 끝나갈 무렵 프로이드의 혁명적인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에게 열정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이 엄청난 이론을 저 혼자 듣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처럼 박사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토론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프로이드는 이 제안이 무척 반가웠을 겁니다. 그동안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왔으니까요. 그는 즉시 엽서를 써서 관심 있어 할 만한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엔나 젊은 지성인 4명이 프로이드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거대한 국제적 조직으로 성장하게 될 수요 심리학회의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벨크가 19번지 프로이트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프로이트의 아내 마르타는 손님들을 위해서 진한 블랙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준비했죠. 모임 장소는 환자들이 낮에 누워 울고 웃던 그 대기실이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프로이드가 상석에 앉으면 그 주변으로 지자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이 모임의 분위기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점잖은 강의실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방 안은 금세 프로이드가 피워대는 연기가 자욱해져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고 그 뿌연 연기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행 방식은 민주적이면서도 엄격했습니다. 매주 한 사람이 준비해온 주제를 발표하면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제복기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비평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프로이드의 말을 받아 적는 예스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심 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훗날 프로이드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심리학을 구축하게 되는 알프레드 아들러도 바로 이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격렬하게 논쟁을 했고 책상을 치며 서로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프로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다가 마지막에 입을 열어 논란을 정리하고 토론을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수요일 저녁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변태 성욕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존경받는 스승이자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설익은 아이디어들을 제자들과 토론을 통해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공유되고 검증되는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시작한 모임은 점점 커져서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작가, 음악평론가,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비밀 결사 같은 이 모임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좁은 대기실에 꽉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수요 모임은 프로이드에게 단순한 학술 모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군대였습니다. 제자들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각자의 분야에 적용하며 정신분석학의 영토를 넓혀나갔고 외부의 공격에 맞서 스승을 옹호하는 호위무사가 되어주었습니다. 프로이드는 모임이 끝날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텅 빈 접시와 자욱한 담배 연기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비엔나 의학계의 주류에서 여전히 이단화 칩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씨앗이 되어 젊은 지성인들의 머릿속에 심어졌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분석은 비엔나의 낡은 아파트 방 한 칸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프로이드의 인생에 정신분석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엔나가 저 멀리 스위스 취리히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그를 찾아올 채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1907년 2월 27일 일요일 오전 비엔나 베르카가 19번지 현관문 앞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을 가진 이 남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당시의 융은 취리히 명문 브루클 활출리 정신병원의 총망받는 의사였고 이미 단어 연상 검사라는 획기적인 실험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상태였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51살의 프로이드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거인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융은 프로이드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궁금했던 것, 묻고 싶었던 것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프로이드 역시 자신의 이론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젊은 천재를 만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첫 대화는 무려 13시간 이상이나 이어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식탁에서도 서재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융은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가장 알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융의 등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프로이드에게는 말 못할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분석학은 유대인만의 학문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수요 모임에 오는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유럽 사이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 보편적인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만의 리그로 끝날까봐 늘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위스 출신의 개신교도이자 아리안족의 이물을 가진 게다가 명망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인 칼 융이 제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친구다. 이 친구가 내가 찾던 구세주야. 정신분석을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꺼내 전 세계로 퍼뜨려 줄 사람은 오직 융뿐이다. 프로이드는 융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융을 나의 황태자, 나의 후계자라고 서슴없이 불렀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서에 빗대어 자신을 모세, 융을 여호수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기만 했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했지요. 즉 자신이 개척한 정신분석이라는 영토를 물려받아 완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융을 편애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충직한 제자들은 굴러온 돌인 융이 스승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지만 프로이드는 이에 아랑곳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융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죽은 뒤에 내 왕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라고. 두 사람의 밀월 관계는 1909년 미국 여행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클라크 대학에서 프로이드를 초청했는데 프로이드는 이 여행에 융을 대동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긴 항해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갑판에 나와 서로의 꿈을 분석해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과 달리 미국인들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열광했습니다. 프로이드는 강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멸시받는 이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저를 환대해 주시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그 곁에는 든든한 후계자 융이 서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융이 자신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해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지적인 동반자로서 두 사람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융에게 국제정신분석협회 회장직까지 물려주며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가장 빠르게 꺼진다고 했던가요? 이토록 완벽해 보였던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하지만 아주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서로의 꿈을 분석하던 그 낭만적인 순간에 이미 파국의 씨앗은 잉태되고 있었죠. 너무나 달랐던 두 천재의 자존심이 서로 부딪히며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대를 넘어서면서 프로이드와 융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기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사람은 여전히 스승과 제자였지만 내면의 세계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프로이드가 그토록 강조했던 리비도, 즉 성적 에너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성욕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경증의 뿌리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서 정신분석학에서 성을 빼는 것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지요. 그는 융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의 아들 융 자네는 반드시 성이론을 지켜야 하네. 그것만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 신비주의라는 흙탕물로부터 정신분석을 지켜낼 방파제야. 하지만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종교적이고 신비한 체험에 관심이 많았던 융에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오직 성욕 하나로만 설명하려는 프로이드의 태도는 너무나 편협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한 성적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생명 에너지라고 더 넓게 해석하고 싶었지요. 스승님, 물론 성욕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나 종교적인 심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배꼽 아래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려고 하십니까? 미국 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 견해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융이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융은 이 책에서 프로이드의 성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마저 부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책을 받아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황태자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점자는
학문적 토론으로 시작했지만 곧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융은 프로이드가 독재자처럼 자신의 이론만 강요한다고 비난했고, 프로이드는 융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오이디푸스 반항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지요. 결국 1913년 융은 프로이드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그 권위라는 것에 런더리가 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이드에게 융의 이탈은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자 한 명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학문을 이어갈 후계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는 융이 떠난 후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실제로 실시까지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융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 멤버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던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프로이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성욕이 아니라 열등감과 같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권력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체적 장애나 가난 같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려는 노력이 인간 발달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죠. 프로이드는 아들러의 주장을 정신분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그를 모임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아들러가 떠나고 융마저 떠나자 비엔나의 정신분석 학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프로이드는 독선적이라 제자들을 다 내쫓는다더라. 정신분석학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죠. 프로이트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탑이 내부 분열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신과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그는 더 독해졌고 자신의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남은 제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비밀위원회를 조직하고 반지를 나누어 끼며 충성 맹세를 받기도 했지요. 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인간 본성에 대해 더 깊고 어두운 통찰을 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파탄을 겪으면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욕뿐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파괴하려는 공격 본능 또한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은 그의 이런 어두운 예감을 현실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별의 아픔은 곧 닥쳐온 거대한 시대의 아픔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914년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비엔나 역시 전쟁의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전쟁 초기만 해도 프로이드도 다른 오스트리아인들처럼 애국심에 코치되어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우리의 문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세 아들 마르틴, 올리버, 에린스튼을 전선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들이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격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낭만적인 애국심은 처참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끔찍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독가스에 질식하고 포탄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비엔나의 식량 사정도 취약으로 치달았습니다. 프로이트는 난방도 튀지 않은 차가운 진료실에서 이틀을 겹쳐있고 덜덜 떨며 환자를 맞아야 했고 식탁에는 감자 미달과 묽은 스프만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은커녕 빵 한 조각 구하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이드를 괴롭히는 것은 아들들의 안위였습니다. 전선에서 편지가 끊길 때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맏아들 마르틴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들은 모두 살아서 돌아왔지만 전쟁은 프로이드에게 쓸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가 끔찍이도 사랑했던 딸 조피의 죽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1920년 당시 함부르크에 살고 있던 딸 조피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 26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자 하이넬 마라저 결핵으로 뒤따라 갔지요. 프로이드에게 조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딸의 부고를 전해드는 날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냉철한 노학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절절한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착하고 생기 넘치던 아이가 허무하게 가버렸네.
나는 이제 세상이 텅 빈 것 같아 운명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군. 전쟁터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극, 그리고 죄 없는 딸과 손자의 죽음, 이 비극들을 목격하며 프로이드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저 끔찍한 전쟁터에서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인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파괴를 반복하는가? 그는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더 강력하고 원초적인 힘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 깊은 고뇌 끝에 탄생한 개념이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충격적인 책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에게 삶을 지향하는 사랑을 나누려는 본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로 돌아가려는 죽음 본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스스로 학대하는 행동들은 모든 죽음 본능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안으로 향한 결과라는 것이었죠. 생명의 목표는 죽음이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흙으로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것은 실로 무시무시한 통찰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참상을 겪은 유럽인들에게 이 이론은 너무나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왜 인류가 그토록 잔인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의 프로이드는 자신의 학문을 뒤집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런 슬픔을, 전쟁의 참혹함을 그저 비탄에 잠겨 흘려보내는 대신에 인간이라는 심연을 더 깊이 파고드는 곡괭이로 삼았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마음은 상처투성이 되었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집념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베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노학자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이어 이번에는 육체를 갉아먹는 끔찍한 병마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3년 67이 된 프로이드의 입안에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평생 하루에 20개 피가 넘는 시가를 피워댄 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조직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구강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부터 프로이드의 삶은 고통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끔찍했습니다. 턱뼈와 입천장의 일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 그는 입을 제대로 벌릴 수도 음식을 씹을 수도 없었습니다. 텅 빈 입안을 채우기 위해 거대하고 투박한 의치, 괴물이라고 불렀던 장치를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이 의치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잇몸을 짓눌러 피가 나게 했고 말을 할 때마다 덜그럭거리며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미식가 프로이드는 이제 이동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암세포는 집요하게 재발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10년 동안 무려 33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지요. 수술대 오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지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는 환자 진료와 집필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했지만 그는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싫어해서 아스피린 같은 약한 약만 고집했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내 고통을 응시하고 싶네. 멍청한 상태로 편안하게 있느니 차라리 고통 속에서 깨어있겠어. 그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아와 원초와 문명 속의 불만 같은 걸작들을 써냈습니다. 육체는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정신력만큼은 초인적이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병마보다 더 무서운 그림자가 비엔나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면서 광기 어린 반유대주의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베를린 광장에서 나치 당원들이 비독일적인 수석들을 불태우는 광기 어린 만행이 벌어졌는데
그 불길 속에 프로이드의 책들도 던져졌습니다. 나치는 소리쳤습니다. 영혼을 타락시키는 유대인의 성이론을 불태워라. 이 소식을 들은 프로이드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군. 중세 시대였으면 나를 화형시켰을 텐데 지금은 내 책만 태우니 말이야. 하지만 그의 낙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병합해 버린 것입니다. 비엔나 거리에는 나치 깃발이 나붙었고 유대인 상점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무장한 돌격 대원들이 프로이드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수색하고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프로이드의 막내딸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안나 프로이트를 게스타포 본부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가 신문을 받으러 끌려간 그 하루 동안 프로이드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82살의 노부는 공포로 떨었습니다. 딸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쉴 새 없이 시가를 피워대며 서재를 서성거렸습니다. 다행히 안나는 풀려났지만 이제 더 이상 비엔나에 머무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자처하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제발 떠나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사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놈들은 짐승입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평생을 비엔나에서 살았고 비엔나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던 프로이드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베르카가 시끄러운지 자신의 평생이 담긴 집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망명을 떠나기 전 그는 나치 장교에게 출국세라는 명목으로 전 재산을 털어주어야만 했고 심지어 나치 당국은 나를 정중하게 대우해 주었다라는 그룹적인 확인서에 서명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서명하면서 비꾸는 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게스타포를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군요. 1938년 6월 프로이드와 가족들은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비엔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대인 소년이 꿈을 키웠던 곳,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았던 곳,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는 위대한 학문을 탄생시킨 곳.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드는 악마의 도시가 되어버린 비엔나. 그는 그렇게 80년 인생을 뒤로하고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낯선 땅 런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탈출이었습니다. 런던의 빅토리아 역에 기차가 멈춰 섰을 때 플랫폼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이 늙은 망령객을 환영하기 위해 영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온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더러운 유대인이라며 쫓겨났지만 이곳 런던에서 프로이드는 현대 정신의 탐험가로서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런던 북부의 메이어즈 필드 가든스 20번지 이곳이 프로이드가 생애 마지막 1년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비록 몸은 타국에 와 있었지만 그의 방은 비엔나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딸 안나가 꼼꼼하게 챙겨온 덕분에 환자들이 눕던 그 유명한 소파도 책상 위에 늘어놓았던 고대 유물들도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낯선 땅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살발도 달리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를 찾아와 경의를 표했고 그는 런던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를 갉아먹은 병만은 국경을 넘어 그를 따라왔습니다. 구강암은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뺨에 구멍이 뚫려 냄새가 진동했고 파리들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침대 위에 모기장을 쳐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반려견 차오차오 종인 룸마저 주인의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개를 사랑했던 프로이드에게 자신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개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전쟁 소식이 흘러나왔고 런던에도 공습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프로이드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83살의 노학자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9월 21일 프로이드는 자신이 주치의자 오랜 친구 맥스 슈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나? 내 상태가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나를 불필요한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일세. 슈르 박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박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문일 뿐이야.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인간의 존엄과 이성을 중시했던 학자가 무의미한 고통에 불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삶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존엄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딸 안나에게도 눈빛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안나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슈르 박사는 약속대로 프로이드에게 고통을 잊게 해줄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암세포의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프로이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그리고 영원한 침무의 세계로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1939년 9월 13일 자정 무렵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런던의 자택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나이 향년 83세였습니다. 20세기의 정신을 지배했던 거인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 뒤에는 숨겨진 욕망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밝힌 무의식의 등불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이라는 미지의 습을 헤매는 우리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엔나의 작은 진료실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의로운 탐험은 그렇게 인류의 영원한 자산이 되었습니다.